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부 매일경제 신문에서 따왔습니다. 세계 50대 도시에서 관광 로드쇼 3천만 명 한국 찾게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5,200만 명 인구가 이제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요. 앞으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이러다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벌써 한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 대국이 되면 좀 달라지죠.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싱가포르 인구가 한 600만 명, 600만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엄청난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뭐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 대국이 되면 인구는 정체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실제로 인구가 또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천만 명 찾게 하겠다.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한 1,750만 명, 한 1,800만 명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이면 딱 5년 남았네요. 5년 뒤에 진짜 연 3천만 명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을 위한 복합지구는 현재 5곳에서 5년 내에 10곳으로 늘리고 웰리스, 의료건강, 융복합 클러스터 6곳도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웰리스 하니까 웰에다가 리스. 옛날에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또 웰빙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또 웰리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나 봅니다. 정부는 12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의결을 했고요. 내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세계 50대 도시에서 K 관광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연중 다양한 행사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한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는 이런 청사진을 토대로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그리고 관광 수입을 연 30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됩니다. 정도를 달성한다는 목표고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은 2018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맞먹는 수치네요.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2018년도에 3천만 명이었네요. 한국 관광업의 코로나 직전 상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 맞네요. 1,750만 명. 관광 수입은 207억 달러였었네요. 관광 수입이 207억 달러. 한 26조 정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일수는 2019년 평균 12.9일을 기록을 했고요. 한 번 들어오면 꽤 오래 머무르네요. 이 정부는 2027년까지 여행 일수를 15일로 늘린다는 포부고요.
한국민의 국내 여행 지출도 같은 기간에 44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네, 요즘은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볼 데가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이제 뭐 둘레길 이런 것들도 아주 뭐 잘 만들어져 있고, 제주도에도 보면 그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모멘텀도 보이고요. 2023년에서 2024년 요거는 서머리를 해놓은 거네요. 예,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전략의 두 축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구체적인 게 궁금하잖아요. 규제 혁신과 K컬처다. 규제 혁신은 우선적으로 마이스 복합 지구 지정 요건 완화가 눈에 띄고요. 마이스 복합 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전문 회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그리고 1개 이상의 국제회의 집접시설, 교통시설, 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그리고 400만 제곱미터 이내 면적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서 5곳인 복합지구를 5년 내에 10곳으로 늘리겠다는 보건이고요. 현재 마이스 복합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여기 킨텍스인가 뭐가 있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백스코가 있고요.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그리고 대구, 광주,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과 의료, 카지노 등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관광산업 수요 창출도 주요 목표인데, 한국 의료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서 건강, 휴식, 여가를 결합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곳을 내년에 발표하고,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한 곳도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부는 또 5성급 호텔업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조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202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금 아마 코로나 기간 때 너무 힘들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고 있나 봅니다. 그걸 갖다가 202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고요.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학업 목적 비취업 비자 D2로 입국한 외국인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10시간에서 25시간에서 30시간까지 확대를 해주고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5일 근무하면 30시간이네요. 전문직 취업 비자 E7 근로자의 호텔별 채용 가능 인원도 기존 2명에서 5명까지 허용을 해주네요. 방문 취업 비자 H2로 들어온 외국인이 마이스 산업과 4, 5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어떤 규제가 있나 궁금을 했었는데 이런 규제들이 있었네요. 정부는 또 관광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고요. 국내 관광기업 지원센터도 올해 국내 8개에서 해외 1개, 2027년에는 국내 14개에서 해외 1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소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을 하네요. 규제 혁신과 함께 K컬처를 기반으로 한국을 관광 매력 국가로 키우는 것도 관광 전략의 주요 축인데, 정부는 한국 방문에 해 2년간 세계 50대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와 한류 콘서트 같은 국제 대형 이벤트를 1년 내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Never Ending K컬처 이렇게 해놨네요. 국무조정실은 예술, K-팝, 음식, 스포츠 등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해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급 관광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개인 전용기가 내릴 수 있는 전용 터미널을 신설해서 부유층을 위한 고급 관광 인프라스트럭처를 닦는다. 전자여행 허가 KETA의 일괄 단체 심사를 도입을 해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미국도 보면 우리는 이제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스타인가 뭐 그랬었잖아요. ESTA. 그거 아마 비슷하게 해서 우리는 KET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나 봅니다. 지방공항은 무비자 특례 입국도 확대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남 무안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단체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데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면세점도 내년 3,800개에서 2027년에는 4,60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서 남북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행 친화형 근무제를 확산시키고 현지 체험형 관광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다.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은 남북 광역권 관광 개발을 추진해서 내년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들 지역은 K관광 휴양벨트로 묶어서 영내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고요. K관광 휴양벨트는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지금 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약간 침몰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듣기로는 요즘은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도 지방에는 뭐 거의 뭐 히스테리컬하게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5개 대학을 뭐 지원을 할 때 부산대, 경북대 뭐 이런 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안전빵으로 밑에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경기권 대학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방의 몰락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관광산업이 발전을 하면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 거리가 많아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는 도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대형 도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국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뉴욕이나 LA나 이런 대형 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 있는 대학의 레벨도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계속 대학 레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일자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U 오브 워싱턴인가요? 네.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 기업들도 많고 일자리가 되게 많다 보니까 U 오브 워싱턴 같은 데도 되게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까? 취직이 잘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서울 경기권이 이제 경제 도시가 되고 지방은 철저하게 이제 정부에서 이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고향이었던 부산만 하더라도 그때 뭐 제 어릴 때 늘 듣는 소리가 뭐 4대 불모지 문화, 교육, 뭐 정치, 사회 뭐 4대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 신발 산업 뭐 저희 아버지가 종사하셨던 뭐 섬유, 의보 이런 게 뭐 다 없어졌잖아요. 예. 부산에 보면 옛날에 뭐 태화 고무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성 인더스트리 지금 있지만 그 공장들이 다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옮겨가는데 옛날에 이제 부산 대구가 그 지금의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처럼 그런 걸 저부가가치 산업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이제 부산에 가보면 그 광안대교라든지 백스코에서 부산 영화제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죠? 예, 그 관광 인프라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관광 도시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방 이 관광 인프라를 좀 많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천만 명이 들어오면 네,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요, 관광객 5천만 명 목표를 내건 일본, 이라고 또 바로 밑에 그것도 연결된 기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3천만 명이었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이제 5천만 명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관광진흥 대책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여행 수지 적자로 대외 건전성 지표의 핵심인 경상수지까지 흔들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가 관광 입국을 기치로 해외 여행객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한국만 이 같은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을 했네요. 실제로 한국의 여행 수지 적자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경제에 아픈 손가락이 됐다. IMF 이후 1998년과 99년을 제외를 하면 1991년 이래 매년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98년, 99년대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치솟고, 예, 나라가 뭐 부도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나 숫자가 줄면서 아마 흑자가 났을 거고요. 2000년 2억 9,760만 달러 적자 이후 올해까지 따지면 22년 연속 지금 적자라고 합니다. 예, 그 위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적자 규모가 나오는데 2017년도가 183억 달러 적자로 굉장히 컸고요. 2018년도에도 165억 달러인데 2019년도 118억 달러, 19년도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2020년에는 58억 달러, 21년에는 62억 달러, 22년도에도 63억 달러.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도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도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예, 이렇게 여행 수지가 많이 확 줄었네요. 2017년 183억 달러에 비하면 지금 거의 뭐 3분의 1로 줄은 상황이다, 그죠? 예, 이렇게 만년 이제 적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여행수지 적자 누적액은 63억 900만 달러였고요. 일반 여행뿐만 아니라 유학, 연수 등 한국인이 나가서 쓰는 액수가 외국인이 들어와 쓰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97년 이후 처음으로 9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여행수지 적자가 그만큼 뼈아프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팬데믹 이후 관광 패권 선점에 뒤진 한국 관광이 몰락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컨트롤 타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엔데믹이 본격화한 현 시점에서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 동북아시아 관광 패권을 다투고 있는 한중일 관광 3국지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무너진 관광 컨트롤 타워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선 관광 전략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전략 없는 세부 전순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계획하고 있는 숫자들 역시 모두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은 코로나 이전부터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대북한 비무장 지대 DMZ 관광에만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해서 관광진흥비서관제를 없앴고 대통령 산하기구였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격화시켰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에 DMZ 이거를 관광 개발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회사를 살 때 제가 최근에 명품 기업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명품 기업의 기준이 뭐지? 예,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명품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관광산업도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관광산업을 육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태국인가요? 필리핀인가요? 뭐 보라카이 해변, 보라카이 필리핀이네요. 예, 뭐 그런 게 있고 각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제 관광, 뭐 우리나라 경주에는 뭐 불국사가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대체 불가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DMZ 이 비무장지대는 진짜 전 세계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광 그 관광 사이트로 예, 개발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밑에 쭉 뭐 관광타워,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관광 전략 부재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기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좀 보면 네, 이 정권이 바뀌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니라 좀 일관되게 이런 건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반면 일본은 이미 2010년대 중반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을 하며 한국과 격차를 벌려나가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오픈 카지노와 무비자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쓸어담고 있다. 내각을 책임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광 입국 추진 강요회의와 관광 비전 구상회의를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전 강요가 참가하는 관광 입국 추진 강요회의에서는 방일 관광객 목표치를 이미 5천만 명까지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2027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는 3천만 명 대비 1.7배 수준이고요, 지금. 일본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 말 한국이 관광 수입 목표로 정한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아직 정부의 정확한 키워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K컬처와 규제 완화가 두 줄기라며 정부는 천천히 관광 전략을 다듬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참, 이 드라마나, 오늘 보니까 BTS 진 씨가 입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산업계에 계신, 삼성, 현대, LG는 꽤 많이 우리나라의 이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높여놓으셨잖아요. 특히나 요즘 드라마 보면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다시 이제 방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분위기 조성은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도 그죠? 한국 축구도 잘하고 그런 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네요 보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천천히 관광 전략을 다듬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00조 원 굴리는 월가의 큰손들 미국 연착륙의 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300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큰손이면 6,300조
뱅가드가 지금 거의 1경 가까이를 투자하는 가장 큰 운용사인데요. 이 물론 이제 ETF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R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R,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예, 경기 침체 내년에 짓누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내년 미국 경기 연착륙에 크게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이번에 주식시장 뭐 상황을 보면서 너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2300이 깨지고 2200 밑으로 갔을 때는 전부 다 여기서 현금화를 해야 되고 2000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지난주에 어디 경제 프로 보는데 최근에 밑에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면서 현금화를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또 지난주에는 보니까 지난주 초까지 이제 거의 지지난주 2500 정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초에 찍었던 영상들 보면 또 뭐, 경기 침체는 오지만 또 주가는 안 빠질 수 있다. 뭐, 전저점은 안 깰 것 같다. 또 이래 말이 막 바뀌고, 네, 우리 소신 있는 강영현 이사님만 소신 있게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의견하고 달라도, 그분들의 이제 소신과 그 근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다 보면, 뭐 제가 못 본 거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 저거는, 좀 잘못 추론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또 다른 분들은 박 전무가 요 부분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 의견에 대해서 또 반박도 하고 이런 데이터도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크게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이제 뭐 시황을 보면서 3100, 200, 300 뭐 이럴 때는 더 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주가가 또 많이 밀리면 여기서 또 비관적으로 시황 보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좀 도움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미디어에서는 뭐 바닥에서는 좀 더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막 인터뷰를 따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따야 사람들이 이 조회를 많이 하고 클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도 좀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을 챙겨서 읽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이 플로우라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어떤 경제기관이나 뭐 리서치 기관이나 IB나 요런 경향이 있구나. 예, 이런 걸 이제 좀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월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지난 2일 주간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등 4조 8천억 달러, 약 6,300조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 대형 투자자들이 페드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경기에 민감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런 부분은 뭐 저랑 지금 스탠스가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산 4조 8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하락, 경기 침체 회피 등의 수혜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중공업, 원자재, 에너지 등 경기에 민감한 분야의 투자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다고 합니다. 경기에 민감한 분야의 투자 비중을 늘렸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월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4분기 초에 기준 2조 3천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786개 헤지펀드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548개 뮤추펀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중공업과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 반면에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유틸리티와 소비 필수지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였다고 또 분석이 돼 있네요. 아주 이 중요한 기사네요. 보면 우리가 이 시세만 보고 자꾸만 이렇게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펀드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와 금융 투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 공격적인 헤지펀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고 금융 투자 비중을 축소한 반면에 뮤추얼 펀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 투자 비중을 늘렸네요. 월가 큰손들이 연착륙에 베팅한 것은 최근 고용, 소비, 지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KT 닉슨 노던 트러스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헤지펀드는 고수익을 노리는 고액자산가들의 투자를 받는 폐쇄형 펀드죠. 뮤추얼 펀드는 반면에 시장 지수나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원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 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펀드는 주식 지수 수익률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와는 구분이 된다. 제닛 옐런 요 부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헤지 펀드는 말 그대로 여기 고수익을 노리는 고액자산가들의 투자를 받는 폐쇄형 펀드인데 이 말이 헤지 펀드라서 대단히 이래 위험 관리를 잘 헤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헤지 펀드도 그 운용 전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런 데가 굉장히 안전하게 차익 거래하는 식처럼 얘기를 했지만 한 방에 이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헤지 펀드는 리스크가 청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는 롱숏 잘 알고 계시는 롱숏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죠. 예, 롱 포지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다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지만 싼 선진국의 채권 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당시에 고금리를 주는 국가에 투자를 하면 그 금리 차익만큼 안정적으로 먹는 것 같지만 그 나라의 국가적인 이제 디폴트 상황이나 그런 게 생기면서 한 방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박살나면서 그 펀드가 아예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데요. 그 이유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에 그걸 갖다가 100억, 예를 들면 100억이면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가지고요. 100억으로 500억 원어치 사고 500억 원어치 공매도를 때려 넣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켓 뉴트럴입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롱숏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마이크론을 롱을 500억 잡고요. 하이닉스를 500억을 숏을 잡았다. 그런데 두 회사는 너무 이제 똑같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삼성전자 롱을 500억 잡고 하이닉스를 500억 숏을 때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뒤집어지면 양방으로 이제 터지면서 그냥 그 펀드의 순자산 100억이 날아가면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헤지펀드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밑에 읽어보면요. 제닛 옐런이 미국 재무장관도 11월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옐런 장관의 이 자신감은 주요 지수들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0월에 CPI가 7.7 나왔고요. 그죠? 시장 전망치 7.9를 밑돌았는데 6월 달에 9.1에서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요. 오늘 밤에 발표하는 이제 11월 수치가 지금 7.3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둔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PPI는 7.4%로 8에서 9에서 둔화는 됐지만 시장 전망치 7.2보다는 웃돌면서 시장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어서 그 침체 우려는 언제나 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충격에 취약하다면서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가계와 기업은 매우 건전하다면서 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을 했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망하는지 가계가 급속도로 이제 우리도 보면 개인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겼던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카드 사태 이후 그리고 IMF 직후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가계와 기업과 은행 시스템이 아주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왑 트레이더들은 내년 5, 6월께는 기준금리가 5%로 올라 정점을 찍은 뒤에 11월께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연말에는 4.5%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밤에 그 FMC에서 금리를 50을 올리면 이제 4.5가 되는데 내년 초에 한 두 번 더 25에 올리더라도 다시 내년 말에는 내릴 거다는데 그렇게 뭐 내릴 거면 내년 초에 뭐 왜 올리나 싶긴 한데요. 다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정점에서 유지하는 기간은 평균, 요 중요한 게 나오네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정점에서 유지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고 합니다. 12개월로 나타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19년도가 18년 12월 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9번째 올렸고 금리를 인한 게 바로 19년 7월인가 8월 달에 금리를 오히려 내려버리죠. 그때는 또 7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콘레드의 드쿼드로스 브린캐피탈 수석경제고문은 연준은 최고금리 유지를 밀어붙일 것이며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고 좀 반대 얘기를 하셨고요. 스코틸 블랙록의 수석 전략가는 시장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논란과 석유 에너지 등 공급 제약은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네요. 네, 한편 연준은 15일 FOMC 회의를 통해서 빅스텝 0.5포인트를 이번에 단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유럽과 영국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네요.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멕시코 등 12여 개 국도 16일 도미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중국 위드 코로나 속도 방역 통행증도 폐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주식시장을 하락시킨 큰 두 축이 있다면 이 페드의 금리 인상과 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너무 타이트한 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중국이 PCR 검사 의무, 음성 증명서 의무 제출 철회에 이어서 방역 통행증도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이동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최대 8일간 격리를 의무로 규정한 해외 입국자 방역 요건도 곧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 애플리케이션인 싱청카 서비스를 13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네요. 2020년 3월 도입된 싱청카는 휴대폰 위치 추적 프로그램으로 과거 7일 동안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앱인데 당국은 싱청카를 통해서 이동과 통행을 제한해 왔다라고 합니다. 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요 마지막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지금 12일 8,561명으로 전날보다 1,953명 줄긴 했는데
지금 발열 등 증상을 보이면서 외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약국마다 해열제 등을 구하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가 사우디 성장률 G20 최고 3분기 GDP 8.8%나 늘었다는 기사가 또 있고요. 한국 웹툰이 뜨고 일본의 망가는 진다. 요 기사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